목 얘기. 아유, 최상목이 오늘 진짜. 거부권 썼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 이 굉장히 무슨 소극적인 척 많이 하더니 거부권은 바로 쓰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뭘 어떻게 해요?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뭘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를 임명했던 윤석열과 또 그 배후에 있는 이제 그 현재 보수 내지는 그 우적인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은.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기재부 출신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로서는 그냥 어떻게든 안정되게 이 국면이 넘어가고 이 자기 주변에 더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아니 기재부에서 그 뭐 흔히 하는 말로 재계와 더 연관성이 많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나라가 온전하게 서고 지금 탄핵 정국으로서 흔들리는 국민들을 이렇게 좀 다독이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 큰 틀 그들이 바라지 않는 쪽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걸 막은 다음에 자기는 또 기재부 라인이고 하기 때문에 재계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걸로 나가서도 앞으로 많은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길만 생각할 거고 그게 더 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리에 올라가면 이상해진다 그러대. 권한대행 되고 나서도 괜히 내가 진짜 이번엔 나인가 뭐 이딴 소리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그 꿈을 꿨을 때 바라볼 쪽은 어디겠어요? 민주당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국힘이겠죠. 예, 국힘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 근데 굉장히 엄청 수상한 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계엄 때도 지시사항을 받았고 회의도 열었고 타임테이블별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1차로 잡으러 갈 때도 경호처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전화 통화도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부권을 쓰고 헌재 재판관도 임명 제대로 안 하고 거부권을 또 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본인이 그냥 깔끔하게 체포될 수 있는 거를 방관하고 있는 이 태도가 굉장히 저는 이 무슨 생각 정신머리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행동들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공수처나 경찰이 지금 이 최상목도 피의자거든요. 네. 내란 피의자 신분이에요. 한번 소환 한번 해버려야 돼요. 소환을 예, 소환할 수 있거든요. 조사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분위기 확 바뀔 거라고 봐요. 자, 윤석열한테 봤을 때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쪽지가 이거 종이 한 장이에요. 네. 종이 한 장인데 이거 관심 없으면 찢어버렸어야지. 차관부한테 줬단 말이야. 명령 내린 거예요. F4 회의했잖아요. 재정관계자들 회의했잖아요.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했단 말이야. 다 나름대로 이 사람도 내란에 공조했을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입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야 내가 너한테 공조하라고 쪽지 줬다나 너 그걸로 회의했다며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웃인 거예요. 이 사람 내란 공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직도 체포되고 있지 않으니까 윤석열의 눈치를 보거나 윤석열에게 의리를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내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정 협의하더라고요 보니까. 최상목이 예, 최상목이 당정 협의하더라고요. 그 결국은 이 정부는 아직도 국민의힘 정부야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통에 저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최상목이라는 사람도 윤석열의 이 부하로서 똑같은 수준의 이 관료다 볼 수 있는 게요. 예산 관련된 입법안이 올라오면은 정부나 여당은 마음에 안 들면은 절충안을 냅니다. 양곡관리법이 마음에 안 들면요, 양곡 쪼매관리법, 뭐 양곡 4분의 1 관리법을 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뭐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법이 나오면은 국비 좀 덜 주고 지방자치정부에서 많이 내는 법 이런 식의 절충안을 내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예요. 네. 안 하잖아요. 이게 뭐야? 국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윤석열 세력이 그런 집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상목이 그 계속 놔둘까요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요.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왜냐면 일단은 그 뒤로도 그 뒤로 이주호잖아요. 첩첩산중이라. 예. 가다가 김문수까지 가면 어떡해. 그럼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면.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박진영 평론가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것처럼 여전히 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고 이 보수 정권 내에서 계속해서 뭐 출세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기재부 차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에서 수사를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어요. 다만
관리 가능성을 놓고 봤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뭐 최상목을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관리라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나을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미 뭐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조기 대선의 현실 가능성 때문에라도 중도층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상목까지 만약에 무리하게 교체를 했다 그러면 또 난리들 칠 거고요. 그게 난리 치는 게 두렵다라기보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신 분이 계실 텐데 어차피 지금은 양쪽으로 확 나눠져 있어요. 확 나눠져 있는 사람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답답한 분들이 와 민주당 근데 최상목 탄핵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분들도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죠. 감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그 뭐 뒤에 시기를 놓쳤어요. 시기를 놓쳤다. 그렇죠. 시기를 놓쳤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시기도 시기인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순번도 저 사람도 좀 안 되는데 이 라인업을 윤석열이 다 꾸려놓은 걸 어떡합니까? 뭐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1명 정도 한꺼번에 날리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네. 이해는 합니다만은 사실 민주당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런 저는. 얘기 초기에도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왜 권한대행을 그런 순서로 정해놨냐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누구도 대통령이 있으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걸 예상해서 법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걸 예상을 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 되면 이제 개헌 사항이에요. 네, 미국처럼 의회로 가야죠. 네 의외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 승계한다는 것 자체가 논센스입니다. 최상목이 어느 정도 상황 진정되면은 지도 다음에 어쨌든 조기 대선 때 나도 좀 몸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진 않을 거예요. 거기 있다 보니까 좋거든, 사실은. 의전 받고 오늘도 뭐 무슨 일본 누구 만났더만. 네, 좀 있으면 시계 팔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게 아닐지 맞을지는 금명간에 밝혀질 거고 뭐 국민의힘 측하고 접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이 지연이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물밑에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발버둥 치겠습니까? 야, 우리 곽수산 앵커가 네. 촉이 좋네요. 왜요? 이거 사실 작가님이 작가님 촉이에요. 제가 그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 오늘 밤에 제가 그거 특집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뭐예요? 조선일보는 누구를 원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라든가 논조 흐름 안 보셨죠? 네, 못 봤어요. 양비론으로 가면서 최상목 경제 관료 띄우기에 굉장히 맞아요. 혼신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약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흐름이 잡혔습니다. 이미 잡힌 지 제법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고 그렇다고 네. 우리가 검찰 출신 또 마실 수 없는 거 아니냐. 오. 그러면 지금 민생이 가장 중요하고 걱정되는 경제니까 최상목이 됐든 아니면 하는 총재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총재 이야기가 이미 조선일보에서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 F4 회의 하는 총재도 있었잖아요. 자, 헌법재판관을 최상목이 2명 임명했습니다. 그 2명을 임명한 배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최상목이 정치적 판단한 거예요. 2명은 되고 1명은 안 되고 이게 정치적 판단인 겁니다. 굉장히 고수준의 꼼수 정치를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권영세, 권성동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들의 잔머리와 잔꾀, 그다음에 사익을 위한 이 줄서기 이런 것들은요 민주당 중진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교화라고. 네, 정말 교화라는 제가 표현을 안 쓰겠는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절대. 보면 안 된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게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 집단이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정권을 못 가져본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검찰도 있었지만 모피아예요. 기재부죠. 기재부예요. 그들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모피아란 말이 나올 만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라를 주물렀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인데 막상 정권을 갖지는 못했었거든요. 지금이 어찌 보면 그냥 막연한 얘기지만 모피아 입장에서는 그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조선일보가 그걸 또 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간판 내세우는 거 윤석열처럼
지금 누군가의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쪽 간판만큼 좋은 간판이 또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방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선일보의 논조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 이미 바뀐 지 오래됐어. 기재부의 오래됐어요, 또? 이제 기재부의 최고의 보직이 예산실장, 세제실장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곳, 세제를 다루는 곳인데 수치 잘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부처의 업무 파악을 잘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죠? 술 잘 먹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몰랐죠? 아니, 정치라는 겁니다. 내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잊고 기억을 제대로 거슬려 보시면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서 추진을 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나라 곳간이 비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때 40조가를 거짓말했어요. 알고 보니까 40조가 남는 돈이 있었는데 우리 돈 없어요 했던 인간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왜 여태 얘기했는데 뭘 왜 그랬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들이 나오면 대한민국 검찰에서 나왔으면 이렇잖아요. 네. 또 그렇게 하는 집단이 있어요.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원도 그렇게 엄청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잖아요.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권 집단이고 이익 집단이다. 또는 뭐 최고의 엘리트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기재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린 기재부예요. 우린 대한민국이에요. 기재부가 대한민국이에요. 아, 우린 대한민국이다. 기재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야,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네. 아니,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이게 여론이라는 것도 추측입니다만, 있지만 예.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 자체는 그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 최상목이 하지만 뭐 생각만 많이 하세요. 쉽게 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이 뉴스가 조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채용이 돼 있었다. 4급으로.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팩트인 것 같더라고. 아니 뭘 했을까요? 들어가서 진짜 아니 뭐 안에서 구대쓸 수도 있죠. 뭐. 안에서 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돈 써서 실제로 굿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산에서. 있었고 네, 산에서 굿도했다라고. 아니 그리고 또 뭐 창피해, 인사추천 창피해. 들어오면은 관상 보고 사주 보고 이렇게 채용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의심되는 게 경호처 상층부도 이런 쪽에 가스라이팅 됐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가 봅시다. 아니 뭐 예입니다. 저는 뭐 알 수 없으니까. 네. 우리 경호처에 이제 중간 간부가 있는데 와 당신 관상 좋아 사주도 멋지고 당신 제가 봤을 때는 50대 초중반에 아주 김씨성의를 가진 멋진 여자와 일을 같이 하면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김모 여사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갑자기 진급됩니다. 가스라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런 의심을 들기도 하고 뭐 유사한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윤석열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고 탁월하신 분들이 있는데 초반에 다 청와대 안 들어가겠대. 윤석열 근처를 안 간대. 왜요? 무속이 무서워서. 무속이 무서워서.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윤석열의 주요 결정이라는 것이 김건희와 함께 이루어지는 무속적인 상황들, 주술적 상황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그 내부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검증 같은 게 들어가면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지금 다뤘지만 그 해병대 의장단을 맡았던 소령, 그 소령이죠. 제가 네, 그, 노소령. 소령이 처음으로 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자기가 기록을 시작했던 게 대통령실에 가봤더니 저 용산에 막 벽하고 천장에 이상한 무속을 상징하는 그림들. 그림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버젓이 거기 그런 것들을 그려놓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신뢰를 그렇게 꾸밀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역술인을 하나 안 치는 게 뭐가 어색해요. 당연히 김건희 생각엔 그렇게 사람도 늘어나고 이제 나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누구 하나 비서 하나 둬야겠다. 야 저기 애들 저기 신상 그 관리하고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처럼 하나는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처구니없게 느껴지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이라는 기업들도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요. 면접 시험 볼 때 관상 보는 분들 옆에 앉혀놓고 면접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예, 그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했던 얘기는 가장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벌써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때였나요? 워싱턴에서 저 역술가를 불러가지고 국정 상의를 해가지고 그게 또 폭로가 돼서 미국 정가도 떠들썩했던 수도 있었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봉황이
문재인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봉황하고 다른 거 못 느끼셨어요? 지금 봉황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좀 그림 느낌이 달라요?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굉장히 네. 약식으로 그려졌고 조금 뭐라 수상한 느낌도 나요. 그래요? 나 네, 그거 네. 못 봤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림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게 많아요. 봉황이 좀 차이가 있다. 아니 이게 나중에 뭐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팩트로 나온다면은 역대급 엽기적인 정권인 것 같아. 역대급으로. 그게 어느 정도 역대급이라고 생각해요. 전 최초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저는 한반도에 있었던 뭐 왕 대통령 다 비슷한 범주를 보고 3대 역대급을 제가 찾아봤어요. 세계로? 3명 연상군, 연상. 궁예, 어. 윤석열 네. 이 3대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급이에요, 맞아요. 그 급이에요. 네, 그 급이에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맞아. 박정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굿 잠깐 얘기했잖아요. 5개의 산에서 굿을 버렸다는 거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 의혹이 사실이고 실제로 만약에 사실이라면 쓴 돈이 한 20억 정도 추정이 된다는데 요 돈 어디서 났을까요? 왜냐면 그 제보한 분 오늘 매불쇼에서도 이제 들어보니까 제보한 분 목소리로는 과연 그거를 자기 돈으로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20억이나 되는 돈은.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진짜 설마 특활비 아니냐? 뭐 특수활동비가 있을 수도 있고 외주에 뭐 다른 업무 뭐 문화기금 이런 것들 명목으로 만들어서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온갖 것들 전용해가지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국채처럼 해서 돈을 끌어다 쓰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20억 정도 어떻게 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겠어? 그 대통령실에서 어디 썼다고 안 밝힌 것도 많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 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선거 때. 네, 사실 저 이야기를 대통령 선거 지나고 경남 쪽에서 들었습니다. 이전에요? 예, 이재원에서 들었고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칠불사 홍매화 이야기 나왔을 때 다른 방송에 가서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대선 때 김건희 일가가 전국의 명산에 전부 다 제사를 지내러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PK 쪽에서 들었거든요. 그 이제 명태균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었는데 그게 이렇게 사실처럼 나올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하고도 남을 사람들 손바닥에 왕자도 쓰고 나오는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인데 굿을 안 했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대선 그렇죠. 때 네. 당선 이후가 아니라 네네네. 그럼 그 돈은 도이치로 한 걸로 했나? 그건 뭐 개인 비용으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정치자금처럼 지원을 받아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서 한 역할이라든가 다른 것들 나중에 이제 뭐 그 사업권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고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뭐 얼마든지 그게 뭐 이제 가능하죠. 돈의 문제가 불법이 아니라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뭐 제사 지내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렇지. 근데 누구한테 받거나 그냥 공짜로 뭘 그럼 했다면 뇌물이 그거는- 되는 거죠. 그건 뇌물이 되는 뇌물이 거죠. 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건 자기 마음인데 문제는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에 들어왔어도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 이거는 뭐 심각하죠. 근데 어쨌든 이 대통령 당시에 이 역술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행정관으로 있었던 건 팩트니까. 도대체 그렇죠. 네. 그거 자체는 팩트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까도 이 보도된 내용도 실제 대통령실에는 직원들의 신상이라든가 어떤 대통령 내외와의 궁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김건희와 관련돼서 그 역술인 한 분이 이제 폭로했던 내용들도 계속해서 김건희 아니었고 이제 노상훈도 그랬다고 하죠. 자기하고 이제 일할 사람들이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물어봤다라고 전중가 하고 내려가서 뭐 군산인가 내려가서 군산 맞아.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가 계속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던 거예요. 궁합 보고. 김건희도 그랬어요. 김건희와 관련돼서 처음에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에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 역술인이 나왔잖아요. 강남 속에서 일단 무속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도 김건희가 그렇게 직원들 관해서 계속해서 다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잘 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요까지 물어본다고 그렇게 됐던 거죠, 뭐.
근데 이게 비현실 연산군보다는 궁예에 가깝네요. 궁예 쪽에 궁예죠, 가깝네요, 뭐. 진짜. 궁예 쪽에 예. 가깝네요. 아니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닌 게 저도 제 아는 지인이 그 어머니가 여기에 엄청 빠져 계셔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때 진짜 전화해서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좀 민간인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헌재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재 이제 변론길이 오늘 있었는데 안 나왔죠? 윤석열 당연히 안 나왔고 이 4분 만에 끝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 아니 어려울 거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형사 재판을 준용을 한다. 형사 재판 절차를 많이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된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고인이 뭘 특징을 뒀냐면 탄핵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고위공직자란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들이고 이거를 뭐 구속돼 있거나 이런 어떤 형사처럼 뭐 사람이 신병이 확보돼서 강제로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일 때도 사람이 안 나온다고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헌재법에 의해서 두 번째부터는 그냥 당사자 없어도 진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걸 예상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길을 5번을 다 잡아놨던 거고 처음 안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음 기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만 선언을 한 겁니다. 그걸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저렇게 이 헌법재판소 방송을 공개를 할수록 돼 있으니까 8명이나 다 자리를 갖춰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국고의 낭비인 거거든요. 거기다 나 신상이 저기 위협을 받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그 자리도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끝났고 2차 부터는 없이도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쭉 제대로 가는 거예요. 변호인만 데리고 예, 변호인이 출석을 했어, 대리 출석을 했어. 지금 뭐 이제 이른바 이제 검사 측이 국회 아닙니까? 네. 국회에서 증인도 15명 하려다가 5명으로 축소했어요.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이고 사실은 전 국민이 현장을 다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빨리 해도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아까 그 풀샷 보면은 국회 측은 꽉 차 있는데 뒤에 자리들도 여기 윤석열 쪽은 비어 있잖아요. 그거는 변호인의 숫자 차이예요? 뭐예요? 어디를 말씀해? 저렇게 양쪽에 보면은 예,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변호인단의 숫자. 변호인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세 명이 끝이에요? 예, 새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아이가 대단하다 대단해. 저 자리에 난좀 이게 왜 저렇게 사람 차이가 많이 나지? 방청객이 저쪽에 몰아서 앉았나 이 생각. 저 안쪽이 변호인이고 저 바깥쪽에 있는 건 변호인단은 아니고 국회 쪽의 소추위원이라든가 관련자들인 거예요. 관계되신 분들로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일어서니 참관인들 저희 진짜 일반 방청객들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러 가야겠다. 재밌겠다. 저기 저런 거. 경쟁률이 경쟁률 어마어마해요. 세요. 어마어마해요. 몇백 대 1이에요? 몇천 대 1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가셔도 재미가 없는 게 당사자가 안 나오니까. 그렇네. 네. 당사자 나와야 진짜 꿀잼이네. 역사의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네. 그리고 근데 헌법재판관에서는 지금 속도는 그냥 쭉 빠르게 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아니 이미 날짜를 5개를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했으니까. 2월 중순까지 5개를 지정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숫자도 확 줄어버렸고 증인 숫자를 확 줄여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계엄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고 사실 증인이 5명이라고 하지만 이 증인들은 다 어떤 인물들이냐면 뭐 여인영이라 곽종군이라 이미 재판에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기록들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대통령 윤석열이 지시한 내용들이 뭐였는지를 다 검찰의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맞아요. 다 끝났는데 그래도 검찰의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기록만 가지고 재판을 해버리면 윤석열 측에서 반드시 문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증인들로 불러서 자 국회에서 하는 일은 그건 겁니다. 저 우리 저기 그 검찰에서 받은 조서 기록 그대로 다 이 자리에서 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다 인정한다고 끝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측에서 저기 검찰 가지고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뭔 말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을 하겠어. 진짜. 예. 뭐 지금 재판관도 기피 신청하고 했는데 다 기각됐고. 기피 사유도 없는 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면 전에 9명은 완성이 되겠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도 지금 워낙에
그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면 윤석열 측에서 재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재판관에 대해서 시비 걸고 맞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실제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의견도 안 내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아니 한 달 동안 다 기록 검토를 못했더라도 이 사안에 대한 국회 측의 소추 의견에 대한 의견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타를 받을 만한 상황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재판이었으면요 변호사 해임해야 돼요 저 정도면. 근데 그 변호인들조차도 뭘 어떻게 하겠어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 놓치면 안 될 게 헌법재판관들도 다 법원 판사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 개헌거리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야 이재명 무죄 저 맞아. 내렸던 저 판사 끌어다가 배 태워야 될 것 같아. 저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 데려다가 야 데리고 와 야구방망이로 내가 위협할 거야. 저분들하고 저거 얘기 안 듣겠어요? 그렇죠. 법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시비 거는 것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판결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손 못 대기 위해서 권한쟁의 기왕에 들어왔기 때문에 9명 바로 임명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정 결국 내기 전에. 최상목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헌재에서 국회 손을 들어주면 아니 그때는 이제 자동 임명이- 자동 임명이 자동 되는 거예요. 임명이에요? 당신이 한 일이 잘못됐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순간 자동 임명이 되는 거예요. 아 다행히 최상목한테는 안 맡겨도 되는 그리고 거네.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선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법의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최종 행위로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우 다행이네요. 네.